네, 안녕하세요. 미진의 집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아마존 3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재무입니다. 아마존도 아주 훌륭한 재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비해서는 좀 아쉽지만 우선 우측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시면 아주 예술적인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우량 성장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좌측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장기 차입을 보시면 현금성 자산으로 장기 차입을 다 상환하고도 남을 정도로 유동성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을 아주 건강한 기업이라고 보는데요. 현금 흐름도 한번 보실까요? 미준의 집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현금 흐름은 제 양성을 몇 개 보신 분이라면 다들 아시겠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은 꾸준히 증가. 저는 이런 형태의 현금 흐름을 가장 선호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마존은 이런 형태에 부합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꾸준히 우상하고 있죠. 그만큼 본연의 영업활동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보이는데요. 그만큼 여러 투자활동에 지출하는 돈이 많다는 거죠.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적극적인 투자는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을 보시면 마이너스인데요. 아마존은 돈을 빌리는 것보다 돈을 갚는 금액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유동성을 위해서는 부채를 줄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도 안정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부문별 성장률을 나타낸 건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 연평균 18%대의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업들을 미친 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은 경영진입니다. 저는 기업에 투자할 때 경영진을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어도 그 기업을 이끄는 사람이 헛짓거리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마존은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위대한 CEO 중 한 명이 베조스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것보다 베조스의 확고한 신념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베조스는 아마존을 처음 창업했을 때부터 오로지 소비자에 의한, 소비자를 위한 기업이라는 철학으로 아마존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건 베조스의 1999년 인터뷰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인터뷰를 몇 번을 봐도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일단 이 인터뷰 같이 한번 보시죠. But I believe that if you can focus obsessively enough on customer experience, selection, ease of use, low prices, more information to make purchase decisions with, if you can give customers all that plus great customer service, and with our toys and electronics, we have a 30-day return policy. If you can do all of that, then I think you have a good chance, and that's what we're trying to do. You're not really a pure internet company anymore either, are you? I mean, you've got millions of square feet now of real estate. You've got a huge and growing inventory of items that you keep in stock. We do whatever. And you've got thousands and thousands of employees now. Yeah, we have over 3,000 employees and over 4 million square feet of distribution center space. And those are things I'm very, very proud of. Because with that distribution center space and half a dozen distribution centers around the country, it allows us to get product close to customers so that we can ship it to customers in a very timely way, which improves customer service levels. That's what we're about. If there's one thing Amazon.com is about, it's obsessive attention to the customer experience, end to end. And that's what those distribution centers are. But you're not a pure internet play. It doesn't matter to me whether we're a pure internet play. What matters to me is do we provide the best customer service. Internet, schminternet, that doesn't matter. Well, but it does matter to your investors to know whether they're investing in a company that No, they should be investing in a company that obsesses over customer experience. In the long term, there is never any misalignment between customer interests and shareholder interests. Well, that's 네, 1999년은 인터넷 붐이 절정에 달했을 때인데 영상에서 봐서 아시겠지만 베조스는 아마존이 단순한 인터넷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만을 생각하는 기업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이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베조스의 이런 확고한 철학이 아마존의 성장 원동력 중 하나였다고 굳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프 베조스는 CEO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앤디 제시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베조스 자신은 의장직을 맡으면서 이제 현장 일선에서 물러난 거죠. 많은 분들이 이거를 리스크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이 소식이 발표되었을 때 아마존의 주가는 크게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시가 신임 CEO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앤디 제시는 AWS의 시작부터 AWS를 이끌어온 인물인데요. 제프 베조스의 오른팔이라고도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베조스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AWS가 아마존의 성장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한 만큼
GSC가 오늘날의 아마존의 인기까지 1등 공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왼쪽 그림을 보시면 AWS 서비스가 론칭된 이후에 아마존의 시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CEO 임명이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임명과 매우 유사한 느낌을 받습니다. 과거 나델라도 CEO로 임명되기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주어 클라우드를 3년째 성공적으로 이끌어오고 있었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애주어 클라우드 덕분에 오랜 과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의 마이크로소프트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가를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이 나델라가 CEO로 취임한 부분인데 믿기 어렵겠지만 그 전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정말 재미가 없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횡보하다가 그 이후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폭발적인 주가 수익률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아마존의 GSC도 신임 CEO로서 역할을 굉장히 잘 수행할 거라고 보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나델라를 CEO로 임명한 게 게임 체인저가 되었듯 아마존에게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잠재적인 리스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규제입니다. 빅테크 기업의 숙명과도 같은 거죠. 항상 괴롭히는 것이 바로 이 규제입니다. 대표적으로 반독점법 규제가 있고요. 최근에는 노동조합, 근로환경 등의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어떤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는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Incredible challenge to pull off. In recent years, Amazon has faced an onslaught of negative press about working conditions at every step of the process. We spoke to several workers about their concerns. Working conditions at Amazon are dangerous and that's systemic. I've worked in 5 different buildings in 3 different states from coast to coast, and it's the same everywhere. It might not be outright exploitation, but it is almost like a disposable workforce. It's been so pervasive that many of the pilots, in fact, most of the pilots at our airlines are actively seeking employment elsewhere. Last year, Amazon raised the minimum wage to $15 for all its 350,000 U.S. employees, more than double the federal minimum wage of $7.25. In his annual letter to shareholders, owner Jeff Bezos challenged other top retail companies to match this.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존은 이러한 규제나 어떤 문제가 갈등에 계속 시달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짚고 가야 될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개의치 않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제가 심각하게 보는 리스크인데요. 바로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지위 상실 리스크입니다. 아까 살펴본 대로 아마존은 현재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지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년간은 AWS가 직무과도 같은 압도적인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마이크로소프트 애주어는 기업 부분에 강점이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빠르게 격차를 좁히고 있다는 것에 저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구글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가능성이 더 낮지만 역시 저력이 있기 때문에 아예 배제할 수 없겠죠. AWS는 아마존의 수익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아까 살펴본 대로 아마존이 신사업 부분, 가령 드론이나 우주, 헬스케어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현금의 재원이 되기 때문에 만약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격차가 계속해서 좁혀지게 된다면 이 부분은 정말 큰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는 아마존의 디지털 광고 부분의 성장성이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경기가 기대했던 만큼 회복을 못하고 불황이 지속된다면 디지털 광고 시장 역시 기대와는 달리 성장세가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아마존의 수익성에는 타격이 되겠죠. 그리고 인도 시장에서의 성공이 어려울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인도의 릴라이언스라는 그룹이 있는데 정말 인도를 대표하는 대기업입니다. 여기도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출해 있지 않는 산업이나 섹터가 없습니다. 정말 다방면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중에 대기업인데요. 릴라이언스 그룹이 이커머스 시장을 본격적으로 먹으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마존에는 정말 큰 위협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임 CEO 리스크도 있죠. 앤디 제시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아마존이 점점 성장세가 더딜 수가 있겠죠.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보고 있고, 신임 CEO인 GSC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마이너한 리스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미준의 집이 구한 밸류에이션입니다. 저는 5개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접근했는데요. 우선 성장률이 각각 15, 20, 25, 30, 35%일 때를 가정했습니다. 성장률이 15나 20%일 때를 가정하면 지금 아마존의 주가는 고평가입니다. 다만 성장률이 25% 이상일 때는 최소 15% 이상 저평가의 상태이죠. 그런데 저는
아마존의 성장률이 25% 이상일 거라고 보는 게요. 아래 월가 애널리스트의 성장 전망치를 보면 매출은 연평균 26.5%, EBIT은 연평균 49.1%,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이 연평균 35%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5% 성장률은 사실 보수적인 접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두에 아마존의 주가는 최소 15% 이상 저평가되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미준의 집의 밸류에이션이 뭐 말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몇몇 적정 주가를 보면요. 우선 심플리 월스트리트에서는 아마존의 적정 주가를 4,317.76달러로 보면서 현재 주가가 22.8% 저평가가 되었다고 보네요. 오히려 미준의 집보다도 적정 주가가 높게 책정됐죠. 그리고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목표 주가를 3,944.79달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47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단 한 명만이 보유 의견이고 46명은 매수 의견이라는 게 주목할 만하고요. PER로 봤을 때 현재 아마존의 PER이 79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마존의 PER을 비교했을 때는 지금이 10년, 12년 전이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PER로 봤을 때도 저평가라고 보고 있고요. PSR, Price to Sales Ratio를 봤을 때도 4.45거든요. 근데 4.45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조금 높은 편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다른 기업들이랑 비교했을 때 PSR이 4.45면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저는 이렇게 아마존 같은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들이 PSR이 10도 안 된다? 심지어 5도 안 된다? 이거는 굉장히 저평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PEG 레이시오로 봤을 때도 1이 안 됩니다. 0.98이거든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피터 린치 형님께서도 PEG 레이시오가 1이 안 되는 기업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저도 좀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존과 같은 이런 덩치가 크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이 PEG 레이시오가 1이 안 된다는 것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 아주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은 너무 길어질까봐 짧게 말씀드리면 아마존에 투자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공유드렸던 그런 투자 아이디어 대비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요. 아마존은 최소 15% 이상 저평가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40%까지 저평가됐다고 보고 있지만 보수적으로 봤을 때, 정말 보수적으로 봤을 때 최소 15%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미주내지 비중 확대의 최우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 정말 많이 준비했고 또 3편에 걸쳐서 공유 드렸는데 마음에 드셨거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비슷한 컨텐츠 계속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미준의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